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합격 염원을 담아서 한 시간에 하나씩만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문제씩만 올리겠다. 그래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뭐 잘못하면 수석해요. 네, 그렇게 공부는 참 지루한 작업이에요. 참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오늘 교재 피시면 348쪽에 해제 효과 파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별표를 제목에 3개 치시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보자고요. 드디어 해제한다. 그냥 해제 그러면 뭐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냥 아무런 없이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하고 뭔가 잘못해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해제한다. 이 말 떨어졌어요. 그 해제가 법정의 줄임말인데 해제의 효과.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다 말이 떨어지면 해제는 4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일단 해제한다이 떨어지면 첫째, 그 맺어진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해제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언제로 돌아가서? 그렇죠. 계약 맺은 날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늘 판례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매매해서 매도인 갑이 맷을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개월 전이에요. 근데 3개월 만에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주면 나머지 잔금 후에 취득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해서 등기 내준 지 3개월 만에 매도인 입에서 나 3개월 전 맺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3개월 떨어졌어요. 해제한다. 떨어지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다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매수 앞에 있는 이 등기가 났다면요, 매수 앞에 있는 이 등기를 뭐 하잖아도 원인된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그 결과 이루어진 이 등기를 뭐 하잖아, 등기를 말소하잖아도 해제된 순간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된다. 소유권 당연히 자동으로 복귀된다. 요게 이제 당연 복귀설이란 그 판례 태도인데, 원인된 부동산 매매가 해제되면 그 결과 이루어진 등기를 말씀께 하잖아도 해제된 순간 소유권 자동으로 돌아온다. 그걸 당연 복귀한다 불러요. 뭐 하잖아도 매수 앞에 등기를 뭐 하잖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 얘기만 아시면 돼. 그래서 해제해서 이 등이 말소 등기 안 해놔도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원인된 매매 계약은 1년 전 해제했지만 어떤 소유권 돌아오는 거야.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만 어떤 형식적으로는 매수 앞에 있는 등기를 말소 안 시켜놨어요. 말소 안 시켜 돌아온 걸 소유권요. 1년 만에 쫓아가서 야, 내가 너에게 등기 내주고 1년 전에 해제하지 않았느냐. 소유권 나도 돌아왔지만 어쨌든 등기를 떼어보면 형식적으로 말소는 안 돼 있어요. 1년 만에 쫓아가서 1년 전에 해제한 것을 이제라도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이 등기 말소기 요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 등기 청은 물권 청권이야. 왜냐하면 이게 해제되는 순간 자동 소유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결과 제거, 원인 제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채권적이라면 해제는 11년 전에 했어. 11년 전에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등기 말소를 안 시켜놨어요. 문득 11년 만에 생각나서 야, 11년 전에 너한테 원인된 매매 해제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등기는 말소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라도 말소시켜달라. 11년 만에 쫓아가서. 이게 채권적이라면요, 소멸시효 걸려갖고 말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된 매매가 해제됐을 때 소유권을 자동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라도 그 매수나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난 결과제거, 소유권에 기난 원인제거 청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이다. 그 얘기예요. 얘가 등기 말소 요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권이다. 요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끝내시고 되고, 두 번째, 해제는
원상회복 의미가 있어. 해제는 이제 원상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문제. 근데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원상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돌려주고 돌려받을 것이냐.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해제당한 상대방이 선이었건 이꼴 악이었건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전부 돌려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즉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의 큰 특징이에요.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치소란 말 배웠어요. 치소. 제사, 강착,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네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 원인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는 말이 떨어지면 취소는 속어터가 있다. 취소는 부당할 뻔한 의미가 있다. 근데 취소에 따른 부당할 뻔한 범위는 상대방의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같은 반환이지만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반환 범위가 같다. 취소했던 반환 범위는 선이지 악인데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용어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자, 그래서 반환 범위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큰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이때 선의 반환 범위가 같은데 받은 것이 이제 어디가 돌려줄 것이냐.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해제되기 전에 내가 먼저 뭐 선금을 받은 게 있다면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금전은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이냐.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그 밑에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도 가산하여.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고 잘 틀려요.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 348쪽 맨 밑에 보세요. 사후와 원상회복 의미에서 3번 보세요. 맨 밑에. 금전 반환 시 이자 반환.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동그라미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그런데 우리 객관식은 별거 아닌 걸 틀려요. 해제했던 원상회복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다음 날로부터 그 이길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길이 아니야. 근데 수험생들은 이 길을 폭 좋아해. 폭 하면 이 길이래. 이 길이 없어요. 다 받은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다만 우리가 이 시험 문제 풀 때 그 다음 날로부터, 그 이 길로부터라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전신관 다음 날 이 길로부터,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 길로부터 대항력. 거기 빼놓고는 민법 어딜 배워도 그날로부터. 이 길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 굉장히 헷갈려 하실까봐 그래요. 받은 날로 이자를 가산하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혹시 해제되기 전에 그 목적물로부터 과실 수취했다면 수취한 과실까지도 반해줘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349쪽에 거기 맨 위에 4번에 받아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남의 젖소를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일단 넘겨줬어. 젖소 넘긴 다음에 일주일 안에 대금 치르기로 하자. 한 달이 지나도 안 치르는 거야. 그럼 매도인이 나 젖소 매매 계약 해지한다. 젖소 찾아오면서 그럼 매수인이 한 달과 우유를 짰다면 짠 우유까지도 반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년 이게 정답이에요. 기출문제. 자 보세요. 1번, 4번, 1번 보세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그 원물, 매매 원물, 젖소, 원 플러스 뭐까지도 짠 우유까지도 과실까지도 반환한다. 응? 과실 있다고 과실까지도 반환한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제당한 매수인은 과실은 수취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해제당한 매수인은 원물 플러스 과실까지도 반환하는 거지. 해제당한 매수인이 과실은 수취한다. 틀렸잖아요. 작년에 그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틀려요. 이때 해제에 따른
원상효과는 쌍방간에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서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같이 반환하자. 같이 반환하자.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물론 동시 항변권이 성립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쌍방간의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동시 항변과 유치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 동시에 교환계약을 맺어 교환계약. 냉장고랑 세탁기를 맞바꾸기로 하자. 교환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해제했다면 내 물건 돌려줄 때까지 네 물건 유치하겠다. 그 해제에 대한 목적은 서로 물건일 때는 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쌍방의 반환청권이 동일한 관계가 발생했다면 전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동시항변권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해제 원상회복 플러스 그리고 나 세 번째는 해제하고 원상 받은 다음에 플러스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어를 이제 딱 나눠볼게요. 어느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취소는 부당반환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여 부당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별도로 취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부당반환 청구하면 손해배상이 없어요. 왜? 그 부당반환 범위에는 상대방 약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더블로 받잖아. 그래요. 취소하여 부당반환을 청구한다면 별도로 손해 청구할 수 없으나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악의한테 더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이 있다. 취소에서는 부당반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손해배상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꾸.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551조에 뭐라 표현하고 있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 청구에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아유, 공부 열심히 하셨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용어도 하도 봐서 그냥 익힌 거야. 네 잘 알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장 10월 3일 갔는데 신중해야 돼. 사람이 침착해야 되더니 갑자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 건데 이 미친다지 또 바꿔 생각해요. 8개월간 잘 알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바꿔. 그래서 수험생 심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우리 국어랑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해도 헷갈려, 이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 편해야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때 해제하고 원상 받은 다음에 플러스 손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 청구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이익배상일까요? 실력배상일까요? 밑도 없이 물어서 갑자기 계약의 해제는 원상 플러스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손해 청구하면 손해 범위는 실력배상, 이익배상. 아무거나 찍으세요. 어차피 뭐. 찍으면 또 틀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익배상이에요. 잘 묻는 질문은 아닌데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물었어. 어디까지 물어줄 것이냐. 무조건 잘 모르면 무조건 이익배상 그러는 거예요. 이익배상 원칙이야. 전손해를 배상하는 거다. 우리가 실력배상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길 빼는 거 어디서 물어도 손해 범위는 그건 무조건 이익배상.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익배상이 아니라 실력배상이 있어. 부대비용 정도만 물어주면 돼. 부대비용 정도만. 뭐가 실력배상이에요?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화되었을 때, 원시적 불능이 무효됐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자 발생에서 손해 범위는 무슨 배상 원칙? 실력배상 원칙. 그게 너무 특이한 거야. 그래서 자꾸 실력배상을 묻는 거 거길요. 자, 민법 물을 때 잘 모르면 무슨 배상? 이익배상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 모르면 무조건 이익배상. 실력배상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은 계약의 해제 소고표는 그 해제되는 목적물 토지를 매매한 다음에 토지 매매를 해제하면 그 토지 건물을 매매한 다음에 건물 매매를 해제하면 해제하는 그 건물 그 해제된 목적물이라 부르는 거야. 해제되는 건물, 해제되는 토지에 이미 제3자 생겼다면 계약의 해제의 원상회복은 해제 소고표는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3자 보호한다. 보호하겠다. 3자 보호규정이 있어요. 3자 보호규정이. 자, 여기 이제 548조 1항이 있는데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머리 아파할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해제된 목적물에 제3자 생겼다면 3자는 보호해줘야지. 예태 쫓아가서 3자 쫓아가서 원상을 초장하거나 3자 쫓아가서 해제권자가 소급 표출할 수는 없다. 그럼 해제된 목적물에 이 보호받는 3자가 과연 누구냐? 보호받는 3자가 누구냐? 누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냐?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일단 보호받는 3자 되려면 해제되는 목적물에 토지 매매가 해제됐다면 그 토지에 건물 매매 해제됐다면 그 건물에 이미 제3자 뭘 갖춰서 이미 등기 또는 뭐 이게 등기 등록하는 자동차라면 항공기 중자 자동차라면 등록 또 해제되는 그 토지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 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받은 3자 되려면 해제된 그 목적으로 이미 어떤 형식을 완벽히 구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구비해야지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은 보호받은 3자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되는 목적물에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의 채권상의 권리를 뭐뭐뭐한 사람 꼭 요 단어 하나 앞에요. 해제되는 목적물에 채권상의 권리를 전매한 전득자. 해제 목적 채권상의 권리를 감유한 사람. 채권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 항상 단어 앞에 뭐가 나온다? 채권상의 권리를.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걸 못 갖췄다는 뜻이야. 이거 등기를. 또는 해제되는 목적물의 하나의 계약상의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상의 권리를 한 사람. 뒤에는 다 붙을 수 있어. 계약상의 권리를 압류한 사람, 계약상 권리를 감유한 사람, 계약상의 권리 양수받은 양수인, 계약상의 권리를 전매한 전득자. 어쨌든 이 단어가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얘들은 이거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춘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보호받은 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어를 갖고 나누자. 단어를 갖고 고르자. 왜냐하면 여기는 모르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뭐 처분금지 가처분을 뭐한 사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꼭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 해제된 그 목적을 토지 건물에 이미 등기 등록 등 완전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또 뭐라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해제되는 목적물에 이미 저당을 설정한 사람. 해제된 목적물에 이미 압류, 감류 등기를 낸 사람. 부동산 압류, 감류. 부동산 압류, 감류는 등기가 안 나면 압류, 감류가 아니에요. 동산 압류, 감류야 빨간 딱지 붙이면 압류, 감류지만 부동산 압류, 감류는 등기 후에 압류 등기, 감류 등기가 안 나면 압류, 감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해제되는 그 토지 건물에 압류, 감류를 설정한 사람. 이미 등기 났다는 뜻이야, 이게. 이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표현해요. 책임재산,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책임재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렵지. 책임재산이 됐다는 얘기가 이 매수인 앞으로 뭔가 등기 난 것을 뭐 했다는 뜻이야.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됐다는 얘기는 등기 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지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제되는 목적물에 등기, 등록 등 대항력 등 형식 구비한 자, 해제되는 목적물에 책임재산이 되었다. 책임재산이 됐다는 얘기가 등기 났다는 뜻이야. 이렇게 갖춰야 돼. 이걸 갖췄다면, 자, 여기 어렵죠? 여기 이제 80점, 85점짜리예요. 그러면 해제된 목적물에 등기 등록을 갖췄다면, 언제 갖췄느냐? 이걸 언제 갖췄느냐? 이걸 언제 갖췄느냐? 이것을 해제.
의사표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 앞에 등기 내준 다음에 해제한다. 이말 떨어지기 전에 해제 의사표시 표시 전에 같은 사람 전에 이걸 갖췄다는 거 전에 이걸 갖췄다고. 전에 같은 사람은 이 삼자가 몰랐던 선이었던 이미 알았던 악이었던 선이 악을 불문하고 모두 뭐해준다? 보호해주겠다. 삼자는 선이 돌아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갖췄느냐? 이 등기를 해제되는 토지에 해제된 건물에 등기 등을 갖춘 것이 해제 의사표시 후에 해제가 떨어졌어요. 해제한 날만 떨어졌어요. 매도인이 돼서 매수인아 나 3개월 전에 너한테 매매해서 등기 넘겨놓은 거 오늘부로 해제한다. 해제한 날만 떨어졌지만 그 매수 앞에 돼 있는 등기를 정리를 안 해놨어. 등기를 말소하기 전이야. 그럼 말소 안 해더라도 이 매도인에서 매수 해제한 다음에 떨어지면요. 매수 앞에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형식적으로 볼 때 소유권 돌아왔지만 말소가 안 돼 있어. 그 사이에 해제한 날만 떨어졌지만 미처 매수 앞에 된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생긴 삼자였다며. 삼자 등기 넘어간 거야. 이때 삼자는 선의의 삼자는 보호받지만 악의 삼자는 보호받는데 보호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면 판례는 해제는 목적물에 해제 의사표 전 해제한 다음에 떨어진 후에 보호받는 삼자 범위가 같다 다르다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참 여기 말이 어려워. 이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로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면서 여기를 많이 봐야 돼. 해제는 최고 없이 해제가 8가지 외우셔야 돼. 거기랑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두 군데가. 교재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349쪽에 해제 소급표전 3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3자의 범위, 거기 보세요. 제3자, 법안 3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349쪽 2번의 3자 범위 밑에 동그라미 1번 제3자 빈줄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밑줄. 해제된 계로부터 생긴 범위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제된 목적물에 뭘 갖춰야 돼요?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등기, 인도 등 형식을 구비한 자. 이런 사람 법안 3자에 포함된다.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럼 이제 그 3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 3번 봐봐서 넘기시면 구체적으로 누가 3자당 되는가 쭉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읽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읽다가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 읽다가 에이 모르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이 3자가 여기에 나열된 애들이야. 여기에 나열된 애들인데 오히려 3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보셔야 돼. 객관식 문제는 해제가 됐을 때 보호받는 3제 포함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고르라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봐보세요. 351쪽에 4번 별표 2개 치세요. 여기 하이라이트야. 누가 해제는 목적 보호받는 3자가 될 수 없느냐. 자, 1번에 채권, 동그라미, 밑줄, 채권 양수인. 2번, 채권의 가처분 한 자. 어쨌든 무슨 단어가 시작되면 채권상의 권리를, 또 여기 없지만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계약상의 권리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양수하는 양수인. 채권상의 계약상 이 단어 시작해버리면 너희들은 보호 3자 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또 하나, 그 4번 좀 봐보세요. 누가 보반 3자가 아니냐?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가 은송경해진 다음에 낙약자 해제해버렸어. 그때 수익자가 선의의 3자라고 보반 3자가 아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수익자가 선이라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별것도 아니야. 5번 지문 볼까요? 동그라미. 5번.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한 자가 그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매도인이 나 토지 매매 계약 해제한다. 토지 매매 해제했는데 해제된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서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는 법안의 3자에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요? 토지 매매가 해제하면 토지에, 토지 등기부에 뭘 갖춘 사람이 보호받는 거지? 토지는 건물은 토지랑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해제되는 토지 위에
이미 누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했더라도 건물 소유권은 토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매 해제했을 때 해제된 토지의 건물 소유자는 등이 났더라도 보험 3자 포함될 수가 없어요. 토지매매 해제하면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가 갇힌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보험 3자 될 수가 없다. 별것도 아닌데 요 지문이 2번 나왔어요. 최근 6번, 5번 본 시험에서 352쪽에 5번에 관련 문제, 그 합의해제 별표 치세요. 유난히 잘 물어. 이 기출문제를 보면요. 해제와 합의해제는 다르다. 그래서 맨날 구별 개념. 이 합의해제를 몇 번을 물었어, 합의해제. 자, 해제와 합의해제. 해제와 합의해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합의해제를 또 이렇게 불러요. 해제, 계약. 같은 말이에요. 해제와 합의해제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왜 달라요? 같지 않은가? 이거 같은 개념 아닌가? 어디가 틀려요? 글씨가 틀려, 글씨가. 글씨가 틀린 거 틀린 거지. 그렇죠. 뭐 어디가 틀리면 글씨가 틀리다 하면 되죠. 해제는 단독행위야. 근데 일방적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야. 해제한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해제권자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야. 근데 해제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만나서 합의하에 우리 지난번에 맺은 매매 계약 없었던 일을 하자. 오케이, 좋다.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이야,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단독행위예요. 이미 틀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해제한다. 해제는 무엇을 원인 삼나요? 보통 채무불이행.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령 지체 등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일방적 계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해제는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야. 이게 채무불이행을 계약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친한 친구 간에 중고기계 한 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 계약을 맺었어. 계약 맺은 날이 6월 30일이야. 언제 1억 주고 언제 기회 인도할까? 돈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7월 7일 날. 7월 7일 날 내가 1억 지급하고 기계 인도하기로 하지. 오케이. 계약 맺었어요. 계약 맺고 집에 와서 딱 하룻밤 잤는데 오늘 6월 30일이야. 갑자기 후회가 돼, 매수인이. 야, 나도 기계가 남아도는데 괜히 내 욕심 부리고 좀 싸다고 괜히 산다 그랬나 봐. 괜히 샀어. 매도인은요,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이 기계를 팔아버리면 내가 뭘 갖고 일을 해. 응? 차라리 돈을 어디 가서 빌릴 걸 괜히 판다 그랬나 봐. 서로 후회하고 있어. 그 다음날 우연히 만났는데 저기 어제 맺은 계약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계약이야. 뭐 계약 위반도 아니고 그냥 그 다음날 만변해서 서로 합의하에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원인 삼지 않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채무를 원인 삼기 때문에 해제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손해배상이 있어요. 해제한 다음에 원상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렇죠? 해제는 손해배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서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뭐까지?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원상을 회복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이 있다. 원상의 범위는 이자까지 가산에 반환한다. 근데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원인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 손해배상을 하지. 또 우리 법조문에 합의해제는 받은 것이 그냥 어저께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저 합의하에 없었던 일 하기로 했어. 그럼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대로만 돌려주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원상을 할 때 돌려줄 때 어제 받았잖아 1,000만 원. 이자를 가산한단 말이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면 돼. 이자 가산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합의해제는 해제가 아니에요. 이름만 비슷해.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어. 규정. 법조문을 규정을 합의해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야. 해제는 민법 규정이 543조부터 553조까지 11개 조문이 있는데 적용이 없다 그러는 거야. 손해배상이 없다, 이자 가산이 없다, 해제는 민법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점은 뭐냐? 같은 점은 해제건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일반 계약을 파기하는 해제건 합의해제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제3자는 보여줘야 돼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합의해제건 해제건 그 목적물에 이미 3자 생겨버리면 3자는 둘 다 보호한다. 여기도 3자 보호해야 되고 여기도 3자 보호해야 같은 점이에요. 이건. 하지만 다른 점.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묻는지 몰라. 아마 기출문제집 보면 합의해제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 보죠.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매매란 파트 넘어왔어요. 매매. 또 매매야 뭐 우리 또 주특기지 뭐. 매매. 자, 매매.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알아요. 왜? 아, 눈만 뜨면 가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매매고, 부동산도 매매하고, 매매 안 해본 사람 있나? 근데 막상 물으면 또 만만치가 않아. 각종 계약 중 매매 계약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계약이지. 많은 계약이 있지만.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지만, 바로 올려갈 것이냐. 매매 예약 이런 거 안 해요.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계약금 계약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재 355쪽에 3번.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계약금 계약. 바로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 일단 매매가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결정 났어. 이미 고정이야. 계약금 계약 반드시 나와. 이건 뭐 제일 중요하죠. 중개사 민법에서는. 또 계약금 계약은 우리 민법뿐 아니라 또 어디서 물어요? 중개사 실무에서도 뭐 우약금, 해약금 맨날 물어. 그래서 계약금은 1+1이야. 민법에서 한 문제, 저 실무에서 한 문제. 두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1+1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맨날 그거만 찾아.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자, 여기서 계약금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죠. 계약금은 첫째, 주된 계약에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 아니라 뭐다?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런데 종된 것은 주된 거 어떤 길을 걸어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과 함께 무효 취소 해제된다.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째,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과 낙성 계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계약의 성립 시점의 차이, 시점.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냐? 낙성 계약은 쌍방에 합의가 있다면 매도인은 물건 인도해 주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계약 성립하면 낙성. 합의만큼 안 돼. 합의 플러스 실제로 일정 행위가 어떤 행위가 완료되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하면 요물이라 불러요. 낙성계약, 요물계약 계약 성시점 차이가 있는 거야. 합의가 이루어진 날은 뭐 예를 들면 6월 28일. 막상 합의된 계약금이 전부 입금된 날은 6월 30일.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야? 6월 30일. 이게 낙성계약이라면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야? 6월 28일. 낙성과 요물은 계약 성립 시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시점의 차이 있는데 요물이다. 요물이기 때문에 자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5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은 5천만 원 걸기로 하자라고 했다면 이 합의된 금액 얼마가 들어와야 돼? 합의된 금액 전액이 입금돼야지. 그 다음날 4천만 원만 입금시켰어요. 합의된 금액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고 합의된 금액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된 금액의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계약 성립할 수 없다. 합의된 전액이 지급돼야 돼요.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5천만 원을
현실 수수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한테 5천만 원짜리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했어요. 저기 내가 지금 현금 없으니까 당신한테 5천만 원대 빌린 거로 해서 현금보증 작성해주고 갚는 날은 5일 뒤에 갚기로 한 날짜로 해서 5천짜리 현금 보관증 작성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판례가 본다. 또 계약금은 금자가 무슨 금자예요? 세금자야. 세금자가 들어가 있지만 계약금은 꼭 현금이어야 돼요? 현금 금전이 아니어도 됩니까?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꼭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이 계약금은 아니에요. 쌀 10가방을 건 것도 계약금 될 수 있어. 유가증권이나 불러요.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장 걸고 왔어. 그것도 계약금이 될 수 있어. 꼭 금전만이 계약금은 아니다.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매매대금, 매매반대급부. 매매반대급부는 꼭 금전이어야 돼요. 반대가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매매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금전만이 매매다. 근데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조심하셔야 돼. 어려운 문장들은 아닌데도 깜빡하기 쉽죠. 또 계약은 그렇지만 주된 계약과 이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체결됨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동시에 체결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과 주된 계약 선후는 관계없다. 계약금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이틀 뒤에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체결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가계약 치른다는 말을 많이 써요. 가계약금조로 오늘 일단 1,000만 원 받고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쓰기로 합시다. 그럼 계약금 계약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날 계약 쓰는 거예요. 또 주된 계약이 먼저 맺어지고 나중에 이틀 뒤에 계약금 따로 맺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과 주된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 동시에 체결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결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과 운명은 같이 한다. 이들하는 거죠. 서론 파트가. 그런데 계약금의 역할이에요. 자, 일단 기본을 먼저 쫙 살핀 다음에 다시 밑줄 그어드릴게요. 이 교과서가 요약 정리 잘 돼 있는 부분 잘 돼 있는데 이 부분 너무 혼란스러워. 읽다 보면 어디서 나올 얘기인지 모르겠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계약 성질은 그렇고 계약금의 역할. 그럼 계약금은 우리가 부산 매매계약 맺으면서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서 약 관행은 몇 프로 내외를 수수하는 것이 관행이다? 10% 내외. 10%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 그냥 관행이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 약 5천만 원 내외를 주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돼 있는데 계약금 역할이죠. 계약금은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첫째, 계약금은 일단 증약금 역할이다. 증약금 역할은 계약금. 두 번째는 계약금은 우약계약금. 우약계약금 역할하는 계약금이다. 우약계약금. 근데 우약계약금 다시 나눠져요. 사람 그럼 다시 남자 여자 나눠지듯이 우약계약금에는 우약벌이라는 것이 있고 우약벌 역할하는 계약금이 있고 우약금 역할하는 계약금이 있어. 우약벌, 우약금.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이걸 물어요. 이걸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 보통 우리가 우약계약금 그러면 아무리 우약계약금은 보통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리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대리 그러면 보통 뭘 말한다? 임의대리를 얘기하고 계약의 해제 그러면요 아무런 말 없으면 법정해제를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약계약금 그러면 아무런 말 없으면 우약금을 얘기하는 거야. 꼭 우약벌이란 말을 딱 써줄 때만 우약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보통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계약금에는 해약금. 해약금 역할 계약금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증약금이란 모든 계약금의 가장 최소의 역할. 이 얘기는요.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 역할을 다 한다, 안 한다? 다 한다. 증약금 역할을 못하는 계약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약금이란 말이 뭐냐? 자, 친한 친구끼리랑 구두로 계약 맺었지
계약서라는 서면 증거 안 남겼어요. 야, 뭐 우리 아무리 그냥 친한 친구들이지만 야, 우리 집 앞에 텃밭 200평짜리 너 1억에 사라. 내 돈이 급해서 그래. 너 돈 많으니까. 알아서 내가 살게. 계약서 안 썼어요. 언제 돈이 급하게 필요하대. 야, 급하게 필요하던데 보름은 줘야지 시간을. 그래, 보름 뒤에 잔금 치르면 등기 넘기기로 하자. 그러면서 그래도 계약금조로 돈이 급하니까 일단 2천만 입금시켜달래. 나 지금 통장 입금시켜줄게. 그거 입금시켰어 이렇게요. 그러더니 보름 뒤에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매매했는데, 언제 팔았는데, 1억에 언제 팔았는데. 그럼 뭐가 증거가 돼요?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서는 서면에 작성하지 않아도 적어도 계약금이 수수됐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 계약금만 통장에 입금시켜버리면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적어도 계약금이 수수됐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돼요. 계약서 안 써도. 이건 모든 계약이 다 하는 거야. 이거 못한 계약금은 없어요. 그런데 우약계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우약계약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약계약금이 뭐냐? 한마디 우약계약금이란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는 거야. 덜 맺었는데 누군가가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로 이 계약금은 우약계약금 역할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우약 권리는 하지 않을게요. 옛날 설명드렸지만 보통 우약계약금이란 우약금 얘기하는 건데 특약이 있을 때만 이 역할을 한다. 근데 우약금 특약 그러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 부동산 매매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교부자가 누구? 준 사람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이 계약금은 계약 위반하면 몰수하고 계약금 수령자 누구예요? 수령자 매도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시험장 가면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렇게 안 써 절대. 계약금을 교부한 교부자가 위반하면 몰수하고 받은 사람이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100을 상환한다. 100 상환한다. 이 특약이 바로 우약금 특약이죠. 예, 그렇죠? 이런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100상 요구하는 거지. 이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 위반했다고 당연히 몰수하고 당연히 100상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이런 우약금 특약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손해배상의 예정 특약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불러요. 손해예정이라 불러요. 예정. 손해예정이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그러면 이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하면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관계없이 몰수하고 배역사는 것으로 이걸로 끝내는 거죠. 손해가 덜 났다고 해서 일부 돌려주고 손해가 더 났다고 해서 더 받는 거 아니야. 덜 났든 덜 났든 이것으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손해에서 예정이라 불러요. 예정. 그래서 이런 우약금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 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관계없이 몰수하고 배역사는 걸 끝내는 거예요. 이거 손해에서 예정이라 부르는데 우약금 특약이 있을 때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우약금 특약이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일 때는 5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 얼마쯤? 5천만 원 내외에서 수수해야 되는데 또 2억을 주고 왔어요. 2억을 40%를 주고 왔어요. 위반하면 몰수한다. 그럼 계약 위반했을 때 자, 5억짜리 매매 맺으면서 2억을 치렀는데 잔금 못 치렀어. 3억 못 치렀어요. 위반하면 2억 전부를 몰수할 수 있겠느냐. 자, 판례가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우약금은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경 처리할 수 있다. 저기 1억만 몰수하고 1억 돌려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우약금 특약했을 때는 더 손해한 것이 있다면 이거 위반해서 내가 몰수한 게 문제가 아니야. 더 손해한 것이 있다면 더 손해한 것이 입증되면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게 우약금 특약이야. 그렇죠?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이것을 끝내는 거지 더 손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몰수하고 별도로
소환 청구란 말은 없다. 또 우약금 특약은 이게 우약금 특약이야. 이게 있을 때만 몰수하고 이게 있을 때 백수하는 거야. 만약 우약금 특약이 없었다면요. 자, 위반하면 일단 해제하고 원상회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소환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